판매를 담당하게 된 KT래블 아카데미 오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행업 트렌드 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상품 개발 중 첫 번째 1강으로 코로나19와 여행사 혹은 여행업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코로나19를 어떤 분들은 자연재해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와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비슷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부분에서는 자연재해와 코로나19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자연재해가 다른 점은 나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제 바닥이죠. 자연재해는 어떻게 보면 발생하는 순간 바닥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그때부터 회복을 준비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코로나19는 도대체 바닥이 어딘지 좀 더 괜찮아진다 싶으면 또 확산되고 또 괜찮다 싶으면 확산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 중에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글로벌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자연재해보다는 회복의 속도는 빠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바닥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회복의 속도는 물리적 피해가 강한 자연재해보다 확실히 빠르게 회복이 되겠지만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에서 일부와 관광산업이 어떻게 코로나19를 바라봐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 보면 저는 전문가분들이 또 다른 이야기들도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이제 과학자고 의사고 방역의 전문가들하고 저는 여행의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행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없어지지도 못하고 완성도 못하지만 그래도 회복은 될 거다라는 게 어떤 방식이든 여행업은 회복은 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회복도 더딜 거고 그리고 2023년 혹은 2024년 어떤 분들은 영원히 회복 안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회복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최소한 2021년에 바닥을 확인하고 2022년 정도 되면 회복이 시작이 되어서 2023년쯤이면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거의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23년 이후 2025년을 바라보는 그때까지 저는 여행업 혹은 관광업계에서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이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전에 회복이 되는 조건 혹은 그렇게 만드는 게 여행업계 혹은 관광업계의 운명이 걸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백신만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든가 초기에는 아마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19도 이제 끝나고 회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회복이 더딘 순인데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여행 관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행 관광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백신뿐만 아니라 집단 면역도 완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치료제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멍하니 멈춰 있을 거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데가 영국의 사례입니다. 영국이 7월 19일부터 코로나19의 환자가 7월 18일 영국이 5만 9천 명 가까이 1일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7월 19일 날 전체적으로 모든 코로나19와 관련된 규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도전이다, 무모한 선택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행히 그래프 보시다시피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나름대로 영국 내부에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망률을 낮출 수만 있다면 그러면 백신으로 한번 코로나19를 극복해보자라는 게 영국의 고민이었고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영국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코로나19가 관리가 된다면 그러면 아마 코로나19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코로나19의 사망률이 독감 바이러스의 사망률 정도로 떨어진다면 그냥 그 이름을 위드 코로나라 부르든 포스트 코로나라고 부르든 아마 코로나를 회복하고 극복하고 회복하는 시기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러한 준비들은 어떻게 보면 2020년에는 우리가 여행업이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행 가고 싶어하는 욕망은 있었지만 두려움의 불이 너무 밝았기 때문에 욕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7월이 되면 이제 드디어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욕망의 불이 두려움을 조금씩 이겨내고 있는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을 욕망의 힘들이 조금씩 이겨내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이 시도가 무모해 보이든 혹은 도전적인 선택이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좀 더 확장이 돼서 우리도 조금 더 회복에 앞장서고 혹은 회복으로 가는 길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가? 저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포스트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은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고객분들은 여행에 대한 질문들을 할 때는 늘 이렇게 질문하셨죠. 언제 가야 싸요? 어디로 가야 싸요? 누구와 가야 싸요? 어떻게 가야 싸요? 다양한 국가를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상품들이 인기를 얻었다면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질문이 바뀐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그러면 고객의 질문이 바뀐다는 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언제 어디로 누구와 어떻게 가야 싸조가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고 행복할까?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이 부족했죠.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 대표님들이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여행 상품이 살아남을 거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이 바뀌었으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여행사나 여행 상품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누구와 여행 가면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행사는 살아남을 것이고 대답할 수 있는 없는 여행사나 대답하지 못하는 여행 상품들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행이라는 건 포스트 코로나든 디지털이든 혹은 위드 코로나든 어떤 이야기를 앞쪽에다 붙여도 여행 앞에다 뭔가를 붙이더라도 이제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행사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실수들을 이제까지 저질렀는가 하면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겨울잠 전략의 오류를 지금까지는 저질렀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IMF도 겪어봤고 동일본 대지진도 겪어봤고 사드도 겪어봤고 사스도 겪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여행이라는 건 그 시기 아주 소나기 잠깐 피하듯이 그때 잠깐 피하면 결국 여행 가고자 하는 고객들의 욕망이 되살아나고 그럼 다시 여행사를 찾고 이런 것들을 쭉 겪으면서 코로나19가 딱 시작되자마자 여행사들이 시작했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였는가 하면 겨울잠 전략이었습니다. 대형 여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겨울잠을 선택을 했죠. 근데 반면에 대형 여행사들이 겨울잠을 선택할 때 축적된 지방도 적고 축적되어 있는 내용들이 적었던 그런 여행사들은 겨울잠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여행사들은 뭘 했었는가 하면 그러면 이 겨울, 눈 내리는 겨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국내 여행이라든가 랜선 투어라든가 혹은 무착륙 관광 비행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나름대로의 물론 아주 좋은 먹거리는 아니었지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우리 주변에서 고객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라는 수식어를 붙여주는 여행사들이 생겼고요. 그런 여행 상품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 여행사들은 줄이고 자르고 없애는 동안 스타트업이라든가 국내 여행이라든가 새로운 젊은 여행사들은 만들고 자꾸 키웠다는 게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럼 앞으로 여행사들은 그럼 사라지고 OTA만 남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패키지 여행사는 앞으로 영원히 살아남을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스타트업만 살아남을 거다. 혹은 아예 스타트업이든 전통적인 여행사든 여행사는 이제는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견 어떤 분에 많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정말로 여행사는 사라질 건가?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보진 않습니다. 여행업을 하지 않았던 기업이라든가 혹은 다른 OTA 기업이나 혹은 다른 업을 하던 유사 여행업을 하던 분들이 투자를 받아서 여행업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을 많이 우리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떠나고 있는 그 자리로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아마도 그건 그 자리에 아직도 먹거리가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화면에서는 저희가 사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텍사스에 있는 정유회사들이 이제 더 이상 석유가 나오지 않아서 떠날 때 젊은 친구들이 다른 종류 장비,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던 채굴 장비가 아닌 새로운 채굴 장비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떠날 때가 아니라 한번 물어봐야 되죠. 왜 왔는지, 뭘 하러 왔는지. 그들 역시 석유를 캐러 왔다면 그들의 기술은 무엇이고 그들은 어떤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실제로 이 시장이 셰일가스 시장입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석유를 채취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셰일가스를 채취해내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새로운 시장이 정말로 없을까? 혹은 그 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행사와 여행사 직원 없는 OTA 플랫폼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여행사 없어지고 여행사 직원 없어져도 OTA하고 플랫폼만 남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셰프와 식당 없는 배달앱 같은 거죠. 배달앱과 라이더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식당과 셰프들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죠. 먼저죠. 여행사와 여행사 직원들이 OTA와 플랫폼을 만드는 거지, 플랫폼과 OTA가 여행사와 여행사 직원 혹은 여행 서비스를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조금만 바꿔주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시장이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시니어인데도 개별 여행 가셨구나, 자유여행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안 맞죠. 시니어들은 패키지 투어를 가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개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제가 이분들을 가끔 만나서 여쭤보면 이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시니어분들은 나한테 안 묻더라. 나이만 묻지, 연세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고 나면 나한테 패키지 투어를 팔려고 하지, 나의 여행력이 얼마인지, 일행은 있는지, 일행에 따라서 또 나의 영역에 따라서 때로는 패키지 투어를 갈 수도 있고 혹은 기획여행을 갈 수도 있고 개별 여행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나이만 묻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착각이 뭐였는가 하면 양세대에 대한 같은 착각입니다. MZ세대들에게는 당연히 개별 여행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니어들에게는 당연히 그죠? 패키지 투어는 베이비 부모가 갈 거고 개별 여행은 MZ세대가 갈 거라는 거죠. MZ세대들 중에도 나름대로 편리한 패키지 투어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반대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 시니어들도 MZ세대들이 많이 가긴 하지만 개별 여행이나 자유여행을 선호하기도 할 건데, 우리는 그런 거 확인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연령대로만 먼저 짐작해서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우리 고객이 얼마나 되는가, 흔히 말하는 여행사 고객이라고 하죠. 패키지 여행사의 고객들은 얼마나 되는가 확인해 봤더니 20대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20대에도 여행력이 낮은, 외국어를 잘 못하고 여행력이 실제로 여행을 떠나보지 못했던 여행력이 낮은 분들이 한 130만 정도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쳐며 보면 70대 이상은 여행력이 높아도 기본적으로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따져보면 한 2천만 명 정도의 여행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2천만 명이면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40%를 여전히 패키지 여행의 고객 혹은 기존 여행사, 꼭 패키지 투어만 아니더라도 기존 여행사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여행이 아주 활성이 돼서 패키지 투어는 사라질 거다라는, 그것들을 믿을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고객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다는 거죠. 결국 고객의 요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고객의 요구는 쉽고 편하고 친절하고 체갑하는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누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존의 여행사든 그것이 온라인 여행사든 플랫폼 여행사든, 당신들이 우리한테 쉽고 편하고 친절하고 제값하고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주는데 당신들이 기존 여행사이기 때문에 우린 당신들 상품을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 않습니다. 혹은 반대로 쉽고 편하고 친절하고 제값하고 행복한 여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20대들이 만든 여행사고 플랫폼 여행사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이용할 겁니다도 하지 않을 겁니다. 고객들은 굉장히 현명하거든요. 그들이 누군지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나한테 쉽고 편하고 친절하고 제값하고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준다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고객들은 움직일 거라는 거죠. 오늘 강의에서 아마 제가 질문을 미리 받았으면 좋은데 시간상 질문을 미리 못 받아서 이런 질문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질문들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들으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라도 남겨주시면 그 다음 강의 혹은 제가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은 질문이 이 질문이었습니다. 패키지 여행을 개별 여행이 대체하게 될까? 앞으로 그러면 패키지 여행은 없어지고 그것들을 전부 다 개별 여행이 대체하게 될까? 전 이 질문을 받고 그럴싸한 질문이긴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뭔가 이상함이 뭐였는가 하면, 그러면 패키지 여행의 반대말은 개별 여행일까라는 거죠. 패키지 여행의 반대말을 개별 여행이 아닙니다. 패키지 여행의 반대말은 뭔가 하면 패키지의 반대말은 단품이죠. 세트의 반대말은 단품이듯이 패키지의 반대말은 단품이고요. 개별의 반대말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키지 여행이라고 불렀던 건 패키지 그룹 여행을 그냥 늘 항상 그렇게 불렀으니까 굳이 구분하지 않고 패키지 여행을 그렇게 패키지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FIT 여행이라고 하는 건 개별 단품 여행이죠. 그래서 개별 단품 여행을 그냥 개별 여행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패키지 여행, 패키지 그룹 여행을 그냥 패키지라고 불렀죠. 패키지 그룹 시장 모든 걸 정해주는 차량, 이동, 가이드, 식사까지 모든 걸 정해주는 패키지 그룹 시장이 전통적인 패키지 투어가 줄어들 거란 건 명확하죠. 그러면 패키지 그룹의 수요가 줄어든 것이 전부 단품 개별로 넘어갈 것이냐?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일부는 꽤 많은 부분, 오히려 더 많이 어디로 넘어갈 건가 하면 패키지 개별 시장으로, 가족 패키지 투어라고도 하고요. 소규모 패키지 투어라고 하는 패키지 개별 시장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단품 그룹이라고 하죠. 국내 OTA들이 많이 하는, 단품으로 내가 상품을 구매했지만 교대에서 몇 시에 출발, 강남역에서 몇 시에 출발, 시청역에서 몇 시에 출발, 버스 타고 같이 출발하는 것들을 단품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시장들이 훨씬 더 많이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별 시장이라고 하는 개별 단품 시장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장들이 넘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패키지 투어는 이렇게 팔았죠. 최소 출발 인원 8명이면 8개 이상을 사야만 판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코로나 이후의 패키지는 그냥 하나만 사도 패키지로 판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키지 여행의 반대가 개별 여행이 아니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시장이 뭔가 하면 패키지 개별 시장입니다. 가족 패키지 투어라고 하는 소규모 그룹 패키지, 소규모 그룹 여행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패키지 그룹만 팔았는데 패키지 개별을 어떻게 판매하느냐, 팔 줄 모른다, 그럴 역량이 없다. 그런데 아닙니다. 굉장히 잘 팔고 계셨고요. 우리가 그런데 잘 팔고 있었지만 패키지 그룹이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패키지 개별을 굉장히 작은 규모였기 때문에 걔들을 조금 무시하거나 아니면 패키지 그룹에 넣어서 바라봤다는 거죠. 아주 전통적인 패키지 개별 시장이 어딘가 하면 허니문 시장입니다. 일반적으로 허니문 시장을 우리가 패키지 시장에 넣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개별 시장에 넣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허니문 시장은 패키지 개별 시장이죠. 이 패키지 개별은 단품 개별을 판매하는 글로벌 OTA나 단품 그룹을 판매하는 국내 OTA가 팔기에는 관습해야 되는, 관여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혹은 현지에 대한 장악력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행사가 앞으로 존재하느냐 존재할 수 없느냐는 패키지 그룹이 결정할 게 아니라 패키지 개별 상품들을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 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행자는 어떻게 변할까 하면, 아마 여행객들의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아마 굉장히 다양해질 겁니다. 예전에는 요 세 그룹만 있었습니다. 패키지 그룹, 여행자, 단품 개별이 있었다면 이제 조금 더 다양해질 겁니다. 단품 그룹 여행객들도 생길 거고요. 패키지 개별 여행객들도 생길 거고, 여행자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단순하게 패키지 그룹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단품 개별이 무조건 늘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패키지 그룹에서 사라지는 고객들이 어디로 갈 건가,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을 가지신다면 이 시장이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1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1강에서 관심 있었거나 재미있었거나 조금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강을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강 강의가 너무 좋았다라고 하면 주변에 이런 강의가 있다라고 소문도 내어주시고 2강에 참석도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